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나 기다렸던 경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네네.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늘 경기에 이제 결장을 하게 됐단 말이죠.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 뭐 바쁘셨지만 경기 좀 보셨나요? 뭐 유로파리그 경기라든지 브렌트포드전? 브렌트포드전을 봤어요. 예. 포드전을 봤는데 그때는 뭐 그야말로 좀 활약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예. 확실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시스트하고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역할, 그 동료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보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패스에 주력을 하고 본인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금 멈추고 패스하고 또 더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멈칫할 때 약간 이거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그날 좀 다리 근육을 많이 만졌었고 결국 이 주중에 치렀던 카라바흐전에도 다리를 좀 만지고 불편해하더니 중거리 슈팅을 때려서 그거를 이제 골키퍼가 맞고 나온 거를 솔랑키가 밀어 넣었잖아요. 네네. 그 슈팅 때리고 딱 약간 쓰러진 걸 봤을 때는 한 며칠 동안 근육이 좀 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부하가 좀 걸릴만한 어떤 그런 일정이었어요. 예. A대표 경기 그 전부터 리그 경기를 치르고 A대표 경기를 2경기를 치르고 넘어가서 또 바로 이제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빡빡한 일정들이 근육의 부상이 조금 올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경기력도 좋았고 헌전 좋았고 그리고 나서 브렌트포드전을 치르기 전 그 코벤트리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올 때가 조금 저는 걱정이 됐던 게 그날 아직 한국은 더운데 이제 영국은 좀 되게 추워졌잖아요. 네. 그날 벤치에 좀 웅크리고 손흥민 선수가 파카를 입고 이렇게 경기를 좀 보고 있다가 코벤트리한테 이브리그 팀한테 한 골 먹고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추운 상태에서 갑자기 물론 웜업을 했겠지만 뛴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분명히 영향이 됐을 것 같아요. 선수는 충분히 경기를 들어가기에 예할 준비가 확실히 돼야 하는 상태에서 경기를 들어가야지만이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고 또는 근육에 최대한 무리를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근육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그 일정 때부터 계속 이제 주중 주말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매일 훈련을 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결국엔 3경기를 치르는 셈이잖아요. 네, 그게 대표팀 경기까지 포함하면 진짜로 한 달 가까이 3경기를 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체력에 근육에 대한 부하가 좀 훨씬 더 커지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게 경기라는 거는 100%의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고강도의 어떤 훈련인데 그 고강도가 되는 어떤 계속 그 스프린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근육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충분한 어떤 휴식을 통해서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리커버리가 필요했는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농구나 야구나 다른 스포츠들은 사실 굉장히 자주 하고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할 수도 있는데 축구는 훈련은 매일 하더라도 그렇게 경기를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훈련은 사실 주기하라고 해서 예. 조금 떨어뜨리기도 하고 강도를 낮추기도 하고 그리고 훈련 시간을 볼륨을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근육의 부하나 체력적인 부하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데 경기는 고강도 트레이닝과 고강도의 그런 압박, 고강도의 어떤 그런 경합 상황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올 수밖에 없고 충분한 회복이 따르지 않으면 다음 경기나 이런 근육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안타까운 게 손흥민 선수가 그 카라바오와의 경기 전에 했던 기자회견 때도 아시다시피 이게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 선수가 네. 아스날과 경기를 하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로드리 선수가 사실 스페인 대표팀이 유로 우승하고 또 그 전에 맨시티에서 뭐 트래블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1년에 한 70경기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좀 심하다. 경기가 너무 많다. 네. 이러면 다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또 손흥민 선수가 다쳤단 말이에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그 늘어나는 일정들. 이런 일정들은 선수들이 감당하기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로드리도 지금 부상으로 지금 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즌 아웃 된 거죠. 네, 어쩌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로드리 선수한테도 충분히 그런 부하가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축구 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경기도 많이 보고 싶고 또 이제 대회도 늘어나고 있고
뭐 게다가 이제 몸 관리 기술이라든지 스포츠 과학이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플러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그 선수 빼고 후보도 있지 않냐? 왜 주전만 막 써놓고 일정이 많다 그러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로테이션을 한다는 거는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믿고 기용하는 선수들 외적인 로테이션을 하는 게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팀은 지금 클럽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칠 수 있으니까. 네. 원래는 이제 정석대로라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뛸 수 있다 그러면 또 감독이 결과를 선수도 그렇고 뛸 수 있다는데 뺄 수는 없다. 뭐 선수들한테 분명히 어떤 상태냐, 어느 정도냐, 경기를 할 수 있느냐,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선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걸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선수들도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뭐 경기를 뛸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휴식을 취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내봤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국제축구연맹에서 정해놓은 게 원래 48시간 48시간입니다.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예 일주일에 한 경기만 하고 무조건 사이사이에는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박싱데이 없이. 그러니까 그 경기 있는데 그 경기는 같은 선수 2번 연속으로 못 뛴다. 풀타임을 최소한 풀타임을 못 뛴다거나 출전 시간 종량제 이런 거 어떤가요? 유소년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경기가 하루에 2경기가 잡힐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학년 저학년을 하다 보면 고학년 경기에 저학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출전 시간이 만약 그 경기 시간이 80분이다. 그러면 80분을 넘길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재료를 제가 봤을 때 프로축구도 이제는 도입해야 될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못 뛰게 하는 건 좀 무리수지만 일주일 안에 소화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도 경기가 있고 토요일에도 경기가 있고 일요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3경기가 있다 하면 그 3경기 총합의 출전 시간을 뭐 어느 정도로 해놓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 감독이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탄력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선수들을 보호도 되고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 더 좋은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들도 뭐 뛰고 싶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이제 궁금한 부분. 우리가 보통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는데 그 햄스트링 부상이 이제 부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벅지 뒷근육. 근데 이게 보통 3주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일 때,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찢어진 건지 뭐 좀 아예 뭐 어떻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햄스트링 부상이 어떤 거죠? 햄스트링은 찢어진 거죠. 찢어진 거죠. 근육이 찢어진 건데 찢어진 정도와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그 휴식기와 이 회복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3주 정도면 최대한 뭐 제법 많이 찢어지지 않았나. 지금은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왜 또 그러냐면 어제 영상이 지금 삭제가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실내 사이클로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햄스트링 부상이면 뒷근육이 파열이 되는데 그럼 아예 가만히 쉬어야 되는 게 아닌지 그 사이클을 사도 되는 건지. 이게 그 강도나 아니면 부위에 따라서 햄스트링도 여러 부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이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부하를 주기도 하고 아예 회복을 할 수 있게끔 아예 휴식을 취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뭐 사이클을 타도 되는 정도, 나름대로 뭐 토트넘 정도면은 스포츠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어떤 그런 뭐 구단이라고 보는데 충분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견해를 듣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마도 뭐 프로선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정말 심각한 뭐 햄스트링 부상이 이제 많이 찢어졌다기보다는 살짝 뭐 이제 찢어졌다. 예를 들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는 소니는 훈련을 하고 싶어 한다. 당일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당일이 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서 빠졌다라는 건 당일을 돼서 봤더니 이거는 뛰면은 예를 들어서 뛰면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안 나왔을 때 뛰면.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살짝 찢어졌지만 그 상태에서 참고 경기를 하면 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조금 찢어졌을 때 3일, 일주일이면 회복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걸 참고 경기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경기를 했을 때 길게 갔을 때는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햄스트링으로? 햄스트링으로. 뭐 몇 개월씩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햄스트링이 생각보다 장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어떤 부위 중에 한 곳입니다. 그 햄스트링 부상이 사실 이게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특히 뭐 빠른 선수들에게 많이 나오고 이게 뭐 자주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방은 애초에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피로가 누적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계속 스프린트를 고강도로 하는 선수들한테는 뭐 근육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서 부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예방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경기 중에 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뛰고 그런 과정 속에 부딪히기도 하니까 그럴 때 이제 맞습니다. 그게 찢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고 네. 정지되는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뭐 거기서 조금 더 경합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햄스트링이 찢어지거나 하는데요. 가속과 감속이 이어지면 순간적으로 가만히 근육이 움츠려 있는 상태에서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근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햄스트링이 찢어지는데 예방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느꼈을 때도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 그냥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뛰면서 몸싸움도 하고 또 거친 태클도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다가 찢어졌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무리한 일정도 있겠지만 불의의 뭐 부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굳이 나이가 뭐 들어서 다쳤다라기보다는 네, 물론 뭐 젊었으면 더 회복이 잘 되겠죠. 덜 다치겠지만 어찌됐거나 뭐 에이징 커브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불운하게 햄스트링이 살짝 찢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도 그 무리뉴 감독 시절이었죠. 원래 햄스트링 부상 발표가 났는데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면서 일주일 만에 회복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건 거의 사실 또 타고난 부분도 있잖아요. 근육이 좀 잘 튼튼한 거는. 근육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회복도 그렇고 부상도 그렇고 이게 뭐 부상이 잦은 선수들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근육이 회복이 잘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타고난 친구들이. 그리고 뭐 아프리카 선수들은 근육이 타고난 근육 질 자체가 남다르기도 하고요. 네, 아프리카 선수와 그리고 아시아 선수들하고의 동양인들과의 어떤 근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충분히 저번에 그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면 햄스트링이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햄스트링은 이제 허벅지 뒷근육이죠. 네, 햄스트링. 그러니까 허벅지의 뒤쪽 근육을 햄스트링이라고 이제 부르는 부위고요. 뭐 축구 선수들이 뭐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 중에 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예, 뭐 경합을 통해서 넘어지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뛰면서 많이 찢어지거든요. 뛰면서 예,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찢어지는데 축구 선수들이 가속과 감속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손흥민 선수는 뭐 커리어에서 그렇게 부상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이제 어제도 살짝 정리를 해드렸는데 2020년 그쯤부터 20대 후반으로 접어섰던 그 시점부터 한 번씩 햄스트링 부상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뭐 30대에 들어가면 좀 근육이 좀 약해지는 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뭐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이 근육의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부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앞으로 부상 관리나 아니면 신체적 관리를 조금 더 유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듯이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또 최전방 공격수로 뛰면서 보통 최전방 공격수면 이제 많이 안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그냥 엄청나게 해서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공격수 중에 전방 압박 스프린트 거리가 가장 많았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즌 동안 누적된 거잖아요. 누적된 거죠. 이게 뭐 보통 그런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누적이 계속 축적되거든요. 축적되다 보면 결국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해진 상태에서 느낄 수도 있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물론 그게 손흥민 선수의 또 매력이고 끝까지 골키퍼가 실제로 에버튼전은 골키퍼 공 뺏어서 골을 넣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 하나는 정말 멋지죠. 그 장면을 위해 여러 번 그걸 했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점점점 부하가 쌓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반더벤도 몸 좋잖아요. 근데 그 선수도 햄스트링으로 정말 오랫동안 쓰러졌었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가 사실 이 하이라인 축구라는 게 결국엔 선수들 햄스트링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수는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GPS를 착용을 하는데 GPS의 가속의 횟수와 가속의 거리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거든요. 예, GPS에 그냥 뛴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스프린트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스프린트 횟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다 측정이 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유난히 스프린트가 굉장히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상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 사실 이제 결국에는 토트넘 감독이 내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이게 물론 우리가 뭐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다치거나 말거나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관리하거나 GPS 기록 보면서 오늘 흥민아 좀 덜 뛰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덜 뛰어야 될 것 같다라고 조절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으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전 시간으로 들어가서 100% 뛰지 않고 스프린트 뭐 횟수를 줄여라,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수가 경기 상황에 맞춰서 내 플레이 스타일대로 경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뭐 덜 뛰어야 돼, 이렇게 경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경기 중에 뭐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선수적으로. 선수는 피치에 들어가면 100%로 뛰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경기 출전 시간을 조절해서 그런 시간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카라바오전을 애초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고려해서 출전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의아했던 게, 그 경기를 보면서도 의아했던 게, 물론 저도 그때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먼저 주전을 딱 내서, 코벤트리와의 경기를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가 골을 먼저 먹어버리고 결국 주전들 다 나와갖고 힘들게 뒤집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진 빠지느니 먼저 주전을 딱 써서 빨리 승부를 결정지어 놓고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맨유전인데 주말에 이거 뭐냐 지금. 문제는 사실 이게 초반에 넣어가지고 경기 득점을 하고 나면 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경기라는 게 득점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 안 나오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끌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피치 못하게 교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반복적으로 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바로 그게 그 예측하지 못했던 드라구신이 7분간 퇴장을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사실 평소보다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어요. 10명으로 거의 뭐 사실 전반 7분에 퇴장당했다는 거는 추가 시간 고려하면 거의 풀타임으로 10명으로 거의 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모든 선수들이 지쳤겠죠.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또 주중 주말 다 뛰면서 스프린트도 많이 하고 나이도 들었는데 또 날도 춥고, 그 대표팀 일정도 제일 빡세. 왜냐하면은 토트넘에 독대 선수들이 많지만 손흥민 선수가 제일 멀리 갔다 와요. 그러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제일 그 부상 노출이 많이 되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물론 뭐 주장이니까 써야 되지만 뭐 멀쩡해 보였겠지만 훈련 때 좀 잘못이 좀 지분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감독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뭐 저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조금 아껴 썼을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일정도 너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면 항상 부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는 염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베르너가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베르너가 물론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득점 기회를 많이 놓치긴 하지만 뭐 상대팀이 아파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랑 홈 경기를 할 때조차도 베르너를 안 썼다. 오늘 결국 그래서 베르너를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냥 베르너를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치게 될 거면. 오히려 그게 현명한 선택이 됐을 것 같아요. 베르너 선수를 썼다면 뭐 손흥민 선수가 휴식할 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졌을 거고, 그렇다면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베르너 선수한테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기회가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그런 판단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코벤트리한테도 질 뻔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는 물론 본인의 고집도 있겠지만 제가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안타까운 건, 자, 오늘 경기로 좀 돌아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테너 감독도 아약스 시절에도 그렇고 본인의 철학이 있잖아요. 뭐 네덜란드 출신의 토탈 풋볼 점유하고 라인 높이고, 그런데 딱 메뉴에 와서 첫 몇 경기였죠? 한 두세 경기 치르고 나서 브라이튼한테 4대0으로 박살난 다음에는 완전히 실리 축구로 바뀌어갖고 수비 내리고 역습하는 축구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뭐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최근에 맨유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그 과정에 에릭센과 브루노의 투
플레이메이커가 있었지만 오늘 경기 딱 토트넘의 공격이 날카로운 걸 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다는 것도 몰랐겠죠. 브루노 한 명만 공미고 마이는 우가르트 두 명을 한 번도 안 썼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놨어요. 토트넘은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이런 전술 변화는 없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테너 감독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한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 저번 경기에 10명인데도 네, 하이프레싱 했거든요. 10명 가지고도 본인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전술적 방향성을 버리지 않고 예. 뭐 이기긴 했지만 예. 하지만 이 리그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긴 어떤 장기 레이스를 치를 준비를 하면서 그 경기를 치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물론 낭만적일 수 있죠. 작년에 그랬잖아요. 첼시랑 할 때 뭐 2명 퇴장당했는데도 그 최후방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에 딱 두고 예. 우리는 뭐 5명이 돼도 뭐 하이라인 축구를 할 것이다. 뭐 5명이 되면 몰수패입니다. 뭐 개 같은 소리를 했는데 지금 못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5명이 되면 축구를 못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무슨 그런 뭐야 뭐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건지. 저는 이거는 물론 본인의 철학을 밀고 물어붙이는 건 좋지만 당연히 플랜 B가 있고 그 플랜 B가 그냥 단순히 플랜 B인 게 아니라 선수들의 체력 상태를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감독이라면 사실 그 한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경기뿐만 아니라 다음 경기, 그 전 경기 모든 그리고 리그를 치르는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하면서는 체력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특성이나 특징이나 그리고 체력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고집스러운 어떤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거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다면 그럼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야지. 이 경기 풀로 그렇게 압박한 선수들은 다음 경기 또 빼가지고 내가 그 전술로 승부를 보는 거니까 우리 팀은 주전 비주전이 없다. 그날 그 컨디션 제일 좋은 선수, 부상 안 당할 선수로 나간다. 무조건 압박한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 주전을 계속 쓰면서 심지어 이부 리그 팀 코벤트리, 뭐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오 때도 거의 주전 다 나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내 축구는 뭐 하이라인 축구. 그러면 다 햄스트링 선수 다 터지고 다 그냥 선수생명 줄어들고 선수 갈아먹는 축구 아니냐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 부상이 한번 찢어지고 나면 이게 붙는 게 사실 근육이라는 게 똑바로 사실 똑같이 붙지 않거든요. 엉켜서 붙기도 하고 그 부상은 또다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지는 게 마련인데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한테는 조금 위험이 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역시 생각하면은 물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기 뭐 장점이 있어요. 모든 감독 장점이 있는데 참 우리가 또 토트넘을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우리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을 보다 보니까 토트넘에 아주 큰 애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지금 혹사시키고 다치고 관리해주지 못한 거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지금 아프고 특히 뭐 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10월 A매치가 요르단 이라크전이거든요. 그 요르단 이라크는 제발 우리가 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우리 조에서 가장 강력한 두 팀이거든요. 뭐 물론 저는 손흥민 선수 없는 상태로도 당연히 전술을 구성해서 또 그렇게 가서 보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좀 예견된 부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계속 누적돼서 부상당하지 않을까 우려를 계속 해왔거든요. 저 정도의 체력적인 부담을 계속 안고 경기를 치러야 된다면 언젠가는 부상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현실이 돼서 더 뼈아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트넘의 경기는 30분 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막 입스위치 타운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가 끝났는데 지금 입스위치 타운이 극적인 이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프리미어리그가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도 이런 저력을 보여주고 또 거의 사실 제가 어제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봤는데 뭐 템포라든지 또 팀 간의 전력 차이라든지 그러니까 너무 사실 분데스리가는 물론 좋은 리그지만 바이에른 뮌헨과 나머지 팀들의 좀 격차가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리그 자체의 경쟁력이 좀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 축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 리그가 속도나 확실히 임팩트 있게끔 트랜지션하는 그런 빠름이
현대 축구, 세계 축구를 이끌어가는 트렌드 중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또 스페인에 또 다녀오면서 많은 스페인 축구를 봤고, 지금도 사실 뭐 올림픽 우승이나 뭐 유로 우승이나 스페인이 정말 이 공을 다루고 또 그 패스 플레이로 축구라는 정말 공을 가지고 보여주는 예술적인 플레이의 미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 플레이가 잘 구현되는 건 뭐 쉽지가 않고, 또 경기를 또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또 축구의 또 다른 매력, 또 축구 종족인 영국에서 보여주는 이 속도 축구, 프리미어리그가 또 근데 그 속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으니까 과르디올라가 또 와가지고 충분히 전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잘 갖춰주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플레이도 너무 좋고요. 아무래도 정교한 패스 축구를 구사하는 스페인 리그도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현대 축구를 이끌어가고 트렌드송에 있어서만큼은 프리미어 리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막말도 많이 이제 감독을 또 하시면서 또 참고하고 또 보고 또 영감을 얻고 또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또 선호하는 또 감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감독을 좀 좋아하시나요? 저는 유르겐 클롭 감독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개겐 프레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속도 있게 볼을 뺏었을 때 그 지점에서 상대가 진영을 갖추기 전에 상대를 공략하는 왜냐하면 현대 축구는 굉장히 컴팩트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이제는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는 그걸 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진영을 갖추기 전이라면 상대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는 수비의 진영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볼을 쟁취했을 때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볼을 뺏어서 공격하는 걸 지향하는 편이라서 유르겐 클롭 감독을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런 전방압박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뭘까요? 아무래도 유르겐 클롭 감독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어떤 그런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 레인밸류나 아니면 그 결과들이 좀 더 좋게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또 압박을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하고 전방 압박은 모든 팀들이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세련되게 혹은 완성도 높게 전방 압박을 구축한 감독인 클롭 감독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많이 그 전방 압박을 어떻게 좀 훈련을 좀 시키시나요, 그러면? 압박이라는 것과 사실 개겐 프레싱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용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압박은 우리가 어디서 할 거야, 압박을? 진영을 갖춰놓고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 프레싱은 진영이 없어요. 진영 없이 운동장 전체 하이에서 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 미들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럼 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개개인 프레싱의 그 압박은 뭐냐면 볼을 뺏겼을 때 그 지점 사이드에서 뺏기든 아니면 중앙에서 뺏기든 위에서 뺏기든 그 지점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선수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압박이라는 건 우리는 어디로 몰아서 채널을 어디다 둘 건지 어느 채널을 둬서 상대가 여기가 약하니 빌드업에서 약하니 저쪽 채널을 정해서 그 채널에서 우리는 압박을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지만 개개인 프레싱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든 볼을 빼앗겼을 때 그 지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을 빼앗겼을 때 그 지점에서 첫 번째 패스가 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제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오늘 또 중점적으로 보면서 포스트의 압박은 어떤지 또 테나의 압박은 어떤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안타까운 이 손흥민 선수의 이제 부상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제는 경기의 이제 카운트다운 이제 26분 정도 이제 시작까지 이제 시간이 남았어요. 오늘 참 양 팀의 운명이 좀 걸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맨유의 최근 경기는 좀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최근 맨유 경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여기 테나 감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크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맨유는 저희가 이제 프리뷰 때 좀 손흥민 선수 결장이고요. 프리뷰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루크쇼가 계속 부상이잖아요. 거기에 정말 흥미로운 게 그 테나 감독이 오면서 그 네덜란드 리그 선수를 참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잊어가시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말라시아라고 페이노르트에서 데려온 왼쪽 풀백이 있는데 거의 2년 내내 지금 부상 중이에요. 그래서
왼쪽 풀백을 달로가 보고 있다. 이 달로가 원래 포르투갈의 이제 오른쪽 풀백인데 이 선수가 참 뛰어난 게 전 포르투갈 선수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바이에른에서 오른쪽 풀백들이 많이 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게헤이루 선수가 하파엘 게헤이루가 왼쪽 풀백인데 오른쪽 풀백을 보면서도 꽤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더라. 그런데 다만 자신의 주발이 아닌 쪽에 서는 그 풀백들은 보통 인버티드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데 요즘 달로가 물론 뭐 왼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발잡인데 이 선수가 결국에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버티드로 많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이제 약간 왼발잡이 센터백이니까 이렇게 커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이누가 원래는 밑에 좀 커버해주는 형태로 경기를 좀 했었는데 달로가 이제 인버티드로 뛴다. 근데 인버티드 풀백을 가장 공격적으로 쓰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이 인버티드 풀백을 주도적으로 쓴 인물이 다들 아시다시피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할 때 특히 람 선수를 실질적으로는 뭐 미드필드로 쓴 거거든요. 원래 람이 풀백이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 때문에 인버티드가 되다 그냥 아예 미드필드가 돼버렸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뭐 칸셀로라든지 많은 선수를 인버티드로 썼는데 근데 보통 인버티드로 쓸 때 뭐 진첸코도 그렇지만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 그러니까 왼쪽 측면 수비수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수니까 센터백 앞쪽 그러니까 위치만 사이드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고 대신 옛날에는 풀백들이 사이드에서 올라가서 윙어가 되고 윙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포워드가 됐는데 지금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윙어가 그냥 윙 자리를 벌려놓고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아니다. 스트라이커다. 여기 포로 이렇게 이런 미친 슈퍼 인버티드 풀백을 쓴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전술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티드 풀백을 많이 추구하기도 하고 좋아하고 한데 인버티드 풀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버티드 풀백은 그냥 수적 우위를 가지고 빌드업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인버티드 풀백은 버티컬 플레이 해가지고 좀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직선적으로 상대 진영까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가운데 수적 우위를 줘서 조금 더 가운데서 직선적으로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리보다 여기서 중앙에서 가는 거리가 직선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그런 직선적인 패스와 직선적인 연결 그리고 직선적인 드리블 솔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더 빠르게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어떤 그런 추구하는 방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플레이라고 해서 직선적인 인버티드 풀백은 사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중앙으로 좀 더 빠른 어떤 공격을 지향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볼을 뺏겼을 때 볼을 쟁취했을 때도 그렇고 볼을 뺏겼을 때도 수적으로 많으니까 거기서 즉각적으로 압박을 해서 그 볼을 다시 뺏어서 상대를 공략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쓴다면 조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은 조금 다른 인버티드 풀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은 정말 처음에 왜냐면 잘 투겠던 게 예상을 못한 거예요. 사실 우도기가 거의 스트라이커로 됐거든요. 그리고 포로도 거의 플레이메이커로. 다만 이제 이게 하이라인 슈퍼를 하면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긴 한데 대신 이제 풀백이 수비를 돌아갈 때 너무 많은 거리를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도 지쳐 있거나 타이밍을 빼앗기거나 수비가 무너진다라는 부분들. 물론 다른 선수가 커버해줘야 되죠. 뭐 메디슨이 커버해주거나. 근데 그래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격 숫자는 많지만 반대로 수비를 당할 때는 수비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쪽으로 전진적으로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면 뒤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많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이프레싱 좋아서 뭐 거기서 뺏었을 때 상대 진영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지만 하지만 그만큼의 뒤에 있는 공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별로 고려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축구 철학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에서 축구 시작할 때 그 감독이 페렌치 푸스카스였거든요. 푸스카스상의 그 주인공. 그 푸스카스 감독의 그런 철학이었대요. 나는 매주 5대4 경기를 본다면 우리가 5대4로 이기는 경기 본다면 행복할 것이다. 난 4골 먹는 거 신경 안 쓴다. 5골 넣는 축구가 내가 꿈꾸는 축구. 딱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이런 축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대4. 5대4 매 경기 5골을 넣는다.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격이 좋은 팀은 승리를 거두지만
수비가 좋은 팀은 우승을 한다라고. 예. 예. 근데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난 항상 2년 차에 우승을 했다. 예. 올해 하는 잠. 셀틱, J리그도 2년차 우승, 호주 대표팀도 2년차 아시안컵 우승, 셀틱도 2년차 우승, 뭐, 난 가는 데마다 2년차 우승을 했고, 2년차 우승을 못한 해는 다 이제 경질을 당했어요. 2년을 못 채우고. 나 경질 안 시키면 우승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상상 속에 본인만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포스테코글루 유로파 리그든지, 뭐, 카라바오 컵이든지, 꼭 이제 우승을 좀 해서. 왜냐면 또, 사실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 사실 이게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의 축구를 보면은 일단 골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무득점 경기는 없어요. 골을 먹던, 넣던. 그래서, 굉장히 뭐, 화끈한 축구가 나오니까 지루할 팀이 없긴 한데,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그 경기 한 경기만 봤을 때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복적으로 연패를 했을 때 즐거울 수 있는 팬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저는 이제 부임을 했을 때 그 디에슬레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일대기를 소개한 글을 봤을 때 왜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또 이민자들의 정서. 그러니까 그리스 이민자들이 멜버른 남쪽, 사우스 멜버른에 모여 살아서 거기 그리스 타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리스인들 밀집 지역. 거기에 사우스 멜버른이라는 팀의 아버지가 뛰셨고, 그 아버지가 또 그 지역의 프로팀을 아들 포스테코글루, 아들 엔지를 데리고 보면서, 아버지랑 따로 교감은 없었는데, 그 축구를 통해서만 교감을 했고, 그 아버지가 또 그런 화끈한 공격 축구를 또 좋아하신 가운데, 이게 그리스 교민들을, 뭐,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그리스 교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민 온 사람들을 끈끈하게 뭉치면 자본팀이 됐다. 그러니까 그 팀이 이제 그리스에서 호주에 이민 온 사람들이 모인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리스 팀인 거죠. 호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호주는 축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축구, 유럽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화끈한 공격 축구. 지더라도 우리 뭐 보여준다. 그리스에 그걸로 이제 아버지랑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아버지가 즐거워하는 축구.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축구를 하는 감독이 되겠다. 근데 또 하필 내가 맡은 감독이 또 페렌치 푸스카스가 야 나는 5대4야. 내가 꿈꾼 축구 5대4. 또 아버지에다가 축구적 아버지까지 다 축구는 공격이다. 지명은 축구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루한 축구하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왜 그 힘들게 또 호주에서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축구 보는데 무슨 재미를 느끼겠냐. 지더라도 그게 이제 정신에 남은 거죠. 반복적으로 졌을 때 그게 사실 맨날 그리고 또는 본인의 거치 또는 클럽의 거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철학만 추구하는 게 과연 옳은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사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오히려 물론 테나 감독도 비판을 받지만 대단하다. 맨유 홈인데 에릭센 빼고 마이는 우가르테를 넣은 거예요. 지금 수비형들은 둘을 넣었다는 거. 이게 더 용기 아닙니까? 전 이 생각이 용기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철학을 고집하는 게 용기인지 아니면 내가 승리를 위해 철학을 포기하는 게 용기인지 뭐 둘 다 용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럽은 사실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 본인의 철학만 뭐 고집하거나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축구적인 부분들만 고집하는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클럽을 좋아하고 클럽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 팀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감독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당연히 뭐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감독인 거 알고 선임한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거 알고 선임. 난 이렇게 하는 감독인데 네가 불러놓고 지금 나 다른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몰랐네요. 그 정도로 본인 고집이 미안하다 몰랐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오늘 또 이게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맨유와 토트넘 모두 감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축구를 해서 맨유를 먼저 가서 이겼다. 그럼 박수 쳐줘야 돼요.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끌어냈구나. 근데 여기서 실리적으로 움직인 테나에게 졌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인의 좀 압박감이 좀 따르지 않을까. 충분히 뭐 거치의 문제까지도 뭐
레비 감독도 지금 이제는 그렇게 신뢰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좀 달라졌어요. 그 코벤트리전 때 특히.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 또한 그런 부분들을 자기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한번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